44쪽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44쪽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 이 내용은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뭐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채기금계수라는 개념도 있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 중에서 6번 제목 저당상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도출을 하려고 해요. 자, 칠판 한번 보십니다. 44쪽. 자, 제가 사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은행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차입을 했대요. 1억을 차입했다. 1억을 차입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년 동안 이 돈을 상환해 나가기로 했다. 20년 동안 상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때 저당상수가 8%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이제 매년 얼마씩을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저 따라 한 번만 해주셔야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 시작. 한 번 더. 원리금 균등 상환.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은 내가 갚아 나가는 돈 안에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는 거예요.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그 갚아 나가는 돈이 매년 균등하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갚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도 있고 최정식 상환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요 세 가지 상환 방법은 상당히 유명하고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은행에서 이제 요 1억을 빌린 거야. 1억이. 요게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매년 800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잠깐만 자서 보고 계세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났어요. 자, 그럼 나는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냐면 1억을 빌렸어요. 1억 곱하기 저당상수 8% 때릴 거예요. 8%. 그러면 800이 나옵니다. 1억에 8%니까 800. 자, 그럼 방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1억, 이 1억은 요 큰 원이에요. 큰 원. 큰 원이 뭐냐면 차입한 돈이에요. 차입한 돈. 차입한 돈. 요걸 또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 부채. 부채에다가 곱하기 뭘 때려주냐면 저당상수라는 걸 때려줘요. 아까 저당상수는 8%라고 했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800이 나오는데 이 800을 또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뭐냐면 1년 동안에 은행에다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특히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요. 원금만 있나 이자만 있나 둘 다 아니고요. 원금 이자가 함께 있어요. 우리 이것을 원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빌리고 1년에 원리금 합쳐서 800씩 20년간 갚아 나가면 내가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다 갚아진다. 이런 구조를 갖다 우리는 저당상수 8%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차입한 돈이 아니라 상환해 나가는 돈입니다. 작년 시험은 뭐가 나왔냐면 올해 시험이죠. 올해 28회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과연 부채 서비스액이 뭔가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뭔가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이냐 이자냐 원리금이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죠? 원리금이죠. 원금 뺀 이자인가요? 아니요. 원금 더해진 이자. 원금 더해진 이자를 갖다 우리는 원리금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으셔야 되냐면 일단 은행에서 얼마 빌리고 1억 빌리고 1년에 얼마씩 800씩 몇 년간 갚아 나가면 20년. 그럼 산술적으로 1억 6천이 나오거든요. 8이 16에서 1억 6천. 그러면 1억 빌리고 저당상수 8%라는 것의 의미는 원금 1억을 갖고 이자를 6천만 원 갚아 나간다. 20년간 나누어서. 그런 의미예요. 저당수 8% 이해하셨어요? 그럼 결국 저당상수는 빌린 돈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를 때려주면 내가 은행에다가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느낌에 부채라는 글자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글자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갖다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부채,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을 구분하지 못하면 공부하시는 동안 내내 진짜 절단 납니다. 여러분들. 부채와 부채 서비스를 구분하지 못하시면. 그럼 제가 물어볼 테니까 저한테 딱 부러지게 부채,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연습 한번 합시다. 부채,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해야지 막 부채 이러면 안 돼. 알겠죠?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 부채,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두 글자, 여섯 글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갑니다.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이 뭐죠? 부채. 은행에다 갚아 나가는 푼돈은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차입한 돈은 뭐고요? 부채고요. 부채지. 차입한 돈은 상환해 나가는 돈은
부채 서비스액. 목돈은 뭐죠? 목돈은 통상 부채고, 푼돈이 뭐죠? 부채 서비스액.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금액으로 치면 1억이 뭐고? 부채고, 아까 금액 중에서 800이 뭐였어요?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부채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저당 상수는 원금 구하는 공식, 이자 구하는 공식, 원리금 구하는 공식. 원리금. 그 원금이자 합친 금액이 궁금할 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 상수라는 거예요. 이자가 궁금할 때는 이자율을 곱하면 돼요. 다시 이자만 궁금할 때는 뭐를 곱하면 된다? 이자율. 근데 원금이자가 다 궁금할 때는 꼭 뭐를 써야 된다? 저당 상수.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A 곱하기 B가 C다. A 곱하기 B가 C다. 자, 그러면 지금 기초 수학하는 거예요. 예. A는요 B분의 C예요. A는 B분의 C.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2 곱하기 5가 10이에요. 2 곱하기 5는 10이에요. 그럼 2는 어떻게 구해요? 5분의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 방금 제가 부채에다가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그랬어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부채가 궁금하다면 뭐 분의?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채는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뭐라면 C라면 A는 뭐분의 뭐? B분의 C. 2 곱하기 5가 얼마라면 10이라면 2는 5분의 1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3개 알려드렸어요. 부채 알려드렸나요? 저당 상수 알려드렸나요?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알려드렸나요? 요 3개 중에 2개만 알면 나머지 1개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부채 서비스액이 궁금하다면 뭐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고,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고, 혹시 부채가 궁금하다면 뭐를 뭐로 나누면 된다?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 된다. 이걸 머릿속에 콱 넣어놓으세요. 이거 모르면요 좀 이따 절단납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 1억에다가 8% 곱하면 얼마 나와요? 800 나와요? 그럼 800을 갖다가 8%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1억 나와요. 큰일 났네. 자, 부채에다가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뭐가 나오고요? 부채 서비스액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면? 저당 상수로 나누면 부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A 곱하기 B가 C잖아요. A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B분의 C.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요. 부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 좀 이따 한번 더 물을 거니까 요거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부채라는 개념과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개념은 구분하셨나요?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은 같은 말 다른 말? 조금 다른 말, 완전히 다른 말. 부채와 부채 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부채와 부채 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걸 구분하지 못하시면 1년 내내 공부하시는 동안 고생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채 서비스액 요 2개는 좀 구분하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1억 차입한 돈 부채를 2번 물으면 안 되나? 부채를 내가 부채 물었으면 꼭 부채 서비스액을 물어야 되나 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인데. 다시 1억 차입한 돈 목돈 은행에서 빌린 거 800 은행에다 갚는 돈 푼돈 상환하는 돈. 그럼 부채를 통해서 부채 서비스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매개가 되는 개수가 뭐다? 저당 상수라는 거예요. 그럼 부채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 상수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 되고,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면? 저당 상수로 나누면 부채가 된다. 이걸 머릿속에 콱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 입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부채 서비스액은 내가 은행에다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그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구나.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내가 1년 동안에 은행에다가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그러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원리금 상환액이요,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그러면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요, 1년치 원금이자 합친 금액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 실판 보세요. 계속 실판을 보세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수업하면 힘들어요. 저도 꾸준한 톤으로 수업하는 게, 저는 목이 재산인 사람이잖아요. 이걸로 애들 학원도 보내고 그래요. 이걸로 옷도 사고. 그 목이 재산인 사람인데 이 목소리 톤을 갖다가 고르게 하면 이 목소리를 오래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요, 자요. 그리고 부동산학계로는 민법하고 다르게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민법 같은 경우는 과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미랑 붙여봐요. 민법은 상당히 재밌는 과목이에요. 갑이 을한테 어떻게 하고, 이야기 형식이잖아.
을이 병한테, 우리가 평소에 궁금하던 것도 있고, 갑이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없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민법쌤이 뭐라 그래? 없다 그래. 왜 없지?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문제 제기지. 기승전이 온 거지, 이제. 그러면 민법쌤이 얘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서 그렇대. 그렇구나. 악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기승전결, 결말이 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뭐라고 스토리를 보는 것처럼 상당히 기승전결도 있고 재미가 있는 거. 사례고 판례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민법은. 근데 결혼 같은 경우는 궁금해하진 않는다니까. 저당상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드냐면 궁금하게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당상수를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데 내가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개론 선생의 삶의 애환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러니까 저놈도 참 먹고 산다고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 부채가 뭔지, 부채 서비스액이 뭔지 궁금하셨다가 해결되셨나요?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 그러니까 1억 차입한 돈, 그걸 뭐라 그러고, 거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은행에다 갚아 나가는 푼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이건 뭐라 그래요? 부채 서비스. 부채에다가 부채를 통해서 부채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매기가 되는 개수가 저당상수란 말이야. 부채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되고, 이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부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죠? 예. 좀 이따 물으면 대답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갑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 하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에요. 원룸 투룸 하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에요. 우리 다가구 주택 알고 계세요? 다가구 주택. 알겠지만 참으세요. 내가 할게요.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요.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00평 기준으로 그 이하일 때 우리는 이것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 등기는 안 돼 있고요. 한 동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301호, 201호 이런 호당 거래가 불가능한 주택을 이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주택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하는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3층이고요. 한 칸당 이제 한 층에 3칸이 있어요. 그럼 총 몇 칸이 있는 거지? 9칸이 있는 거지. 이걸 갖다 우리가 운영해 볼 거예요. 1년 동안. 뭐 해볼 거라고요? 운영해서 마지막에 세후로 내 손에 쥐는 돈을 계산할 거예요. 마지막에 세후로 내 손에 쥐는 돈을 계산할 건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운영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운영이란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업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제 입에서 영업이란 말이 뜨면 부동산 뭐 했구나? 운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 운영이란 말은 막 이렇게, 영업이란 말은 영업하러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영업이 아니고, 부동산 학에서 영업이란 말은 부동산을 운영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운영이란 말보다는 무슨 말이 더 많이 나온다? 영업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업수지라 그래요. 수익과 지출 일컫는 말, 통틀어 일컫는 말, 영업수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 볼 건데, 이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벌 수 있는 돈을 지금부터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계산이 중요하니까 1년 동안에 한 칸에 100만 원씩 벌어들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칸에 100만 원씩 벌어들인다. 자,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9를 때리는 거예요. 100만 원이 뭐냐면 단위당 임대료예요. 9칸이 뭐냐면 임대 단위수고요. 100만 원 뭐라고요? 단위당 임대료, 한 칸당 임대료. 9칸이 뭐라고요? 임대 단위수. 그럼 900이 나옵니다. 자, 900을 갖다 우리는 총소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자, 근데 총소득을 일본 놈들은 뭐라 부르냐면 조소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보신 분도 계세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은요, 총소득이라고 시험에 내요. 근데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은 반드시 조소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가 둘 다를 다 암기하는 거야. 총소득과 조소득은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 알겠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그냥 조총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조총은 같은 말이에요. 원래 그로스 인컴, 토탈 인컴을 갖다 우리는 조소득, 총소득이라 그래요. 근데 총소득과 순소득이란 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기준은 뭐냐면 경비예요. 뭐라고? 자, 그럼 대답하셔요. 경비가 안 빠진 소득은 총소득 또는 조소득. 경비가 빠진 소득은 순소득.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소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총소득과 순소득이 있는데, 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빠지기 전의 소득은 총소득이고, 경비가 빠져야지만 순소득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총소득의 종류는 또다시 두 가지 총소득이 있습니다. 무슨 총소득이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자, 가능조소득은요, 이론적인 총소득이에요. 유효조소득은 실제 총소득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조소득은 이론적으로만 요금액이 가능하지 실제로 이 금액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관념적인 총소득이라 그래요. 관념이란 말은 머릿속에서만 있는 총소득이 가능총소득이야. 실제로 이게 돈을 벌어, 이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지. 그래도 유효한 건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무슨 총소득?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져볼 수도 없고 머릿속에만 있는 이론적인 총소득은 무슨 총소득? 가능 총소득. 내 손에 어쨌든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900은 총소득이긴 한데, 조소득이긴 한데 가능 조소득이에요. 900을 실제로 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900을 벌 수 있는 거지 실제로 900을 못 벌어요. 왜 못 버는지 아세요? 공실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공실이 뭔지 알죠?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은 돈이에요. 비어있는 돈. 그 공실이 안 들어오지 처음에. 그래서 공실 때문에 900을 못 버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 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는 비어있으니까 공실이고, 이건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공실이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 살고 있으면 공실이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놈 어떤 놈인지 내가 알려드릴까요? 궁금해요? 힘들어요. 하나도 안 궁금해하는데 내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민법은 수업만 해도 궁금한데 결혼은 한 개도 안 궁금하다니까. 근데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강의를 해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런 개론성의 삶의 예언을 아세요? 자, 보세요. 얘 여러분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그럼 공실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세요? 이놈이요, 보증금은 옛날에 다 까먹고요, 석 달치 임대료를 밀려놓고요, 밤에 야반도주 해버린 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인은요, 생업을 포기하고 이놈 잡으러 다닙니까? 아니면 그냥 떼이는 돈 처리합니까? 떼이는 돈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업에는요, 회수가 안 되는 채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떼이는 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장사만 잘해서는 안 돼요. 수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실이라고 생각을 했어. 공실이 한 개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런 놈이 몇 개 생겨봐. 그럼 그 공실하고 똑같지 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자, 따라해봐요. 불량부채. 그래서 우리는 공실과 불량부채를 같은 선상에 놔요. 공실은 처음부터 안 들어왔고, 불량부채는 공실은 일단 아니에요. 이름은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공실은 아닌데 공실과 똑같아. 왜냐하면 어쨌든 못 받은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봐요. 공실 및 불량부채. 시작. 통상 5% 계산해요. 통상 5%. 뭐 10%까지 계산하는 데도 있고요. 뭐 물론 만실이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일단 통상 5%는 계산해요. 9545에서 45만 원 뺍니다. 왜 빼냐면 안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 자, 우리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요, 영업이 운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운영을 통해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 외로 벌어들이는 수익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예가 한 개가 있는데,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보이세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지하 주차장에 입주민들한테는 입주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저기 무료로 차를 대게 하는데, 물론 뭐 관리비는 포함이 되겠지. 발급해서 무료로 차를 대게 하는데, 방문객들한테는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주차 요금을 받는 수입들은요,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수입은 수입 맞잖아요. 이런 것들과 우리는 잡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라 그래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소득, 잡소득, 기타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기타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뭐 또는 이럴 수 있겠죠. 그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뭐 종이는 종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렇게 분리수거 하잖아요. 남자분들 분리수거 하죠? 분리수거장 가면 다 남자분들. 우리 동네 아저씨들 분리수거장 가면 다 만날 수 있는데, 월요일, 금요일 다 만날 수 있는데, 거기서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아니죠, 반주죠. 반주 동안 있었던 일을 기약하면서 금요일 볼 것을 또 기약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재활용품을 팔아서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 수익이 또 났어요.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는 기타소득이라 그래요. 무슨 소득? 뭐 기타소득이 1년에 한 25만 원 생겼다 그래요. 이거는 플러스 할까 마이너스 할까?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니지. 이거는 플러스지. 기타소득을 더하게 되면 880이 나오는데, 이 880을 갖다 우리는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무슨 총소득? 그럼 이 880은 내 손에 만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손에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소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900은요, 이론적으로만 900을 벌지 실제로 900 못 벌어. 왜 못 버는지 아세요? 공실 및 불량부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외로 얻어지는 기타 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손에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은 880은 유효 총소득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총소득이에요. 왜냐하면 경비가 안 빠졌거든요. 여러분들 임대사업을 할 때는요, 원룸 투룸 같은 임대사업을 할 때는요, 계속 임대 가능한 상태로 유지수선 해줘야 됩니까? 계속 임대 가능한 상태로 유지수선 해줘야 되잖아. 뭐 키 고장나고 뭐 도락 고장나고 그러면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또 뭐 안 된다 그러면 고쳐줘야 돼. 이걸 유지수선비라 그래요. 경비 맞습니까? 예. 한 놈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중개업자한테 중개 수수료 줘야지. 경비 맞습니까? 자기가 직접 광고한다 그래도 플랜카드 하나 써서 붙여야지. 광고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뭐 나와요, 여러분들? 재산세 나와,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물 재산세. 재산세 나옵니다. 1년에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전부 다 영업경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룸 사지 마세요. 원룸 사지 마세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유지수선비도 들어가지, 화재보험료,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영업경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원룸 안 사면 뭐 사야 돼? 땅 사야 돼, 땅. 땅은 유지수선비 안 들어가잖아. 화재보험료 안 들어가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280을 뺍니다. 280 왜 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영업경비 하세요. 뭐라고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니까 영업경비라고 그래요. 그럼 드디어 600이 나와요. 600이 나와요. 이 600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가 되면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에서 무슨 소득이었는데, 총소득이었는데 경비 빠지고 나니까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되기는 보통 부동산은 고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서 4천만 원을 빌려왔어요. 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보고 계시나? 근데 저당 상수가 5%예요. 몇 프로? 5%. 그럼 4, 5에서 200이 나오거든. 그럼 1년 동안에 200씩 갚아 나간다고. 자, 그럼 제가 물을 테니까 4천이 뭔지, 5%가 뭔지, 200이 뭔지를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 따박따박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이 뭐예요? 이건 부채예요. 잘하셨어요. 이건 부채예요. 5%가 뭐예요? 이건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 그럼 200이 뭐예요?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액이 뭐죠?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한다 그랬었죠. 이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부채 빼야 되겠어? 부채 서비스액 빼야 되겠어? 당연히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년 동안 이 부동산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구하고 싶은데 이 부동산 때문에 빌린 돈을 모조리 다 빼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치만 빼야 돼. 다 빼면 안 되고. 근데 혹시 부채를 빼고 싶은 분들은 한번 빼드릴게. 내가 한 번 빼드려요. 내가. 자, 600에서 4천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3,400에서 무조건 적자입니다. 무조건 적자. 그러니까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요, 꼭 따박따박 순영업소득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순영업소득에서 뭘 뺍니까? 그랬을 때 순영업소득에서는 부채 빼야 돼. 부채. 그럼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강조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는 다른 거라고. 그러면 200이 뭐예요, 여러분들? 200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빼는 거예요? 그러면 400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400을요 BT라 그래요. 자, 따라해봐요. BT. 여기서 50을 빼요. 50을 T라 그래요. 자, 따라해봐요. T. 그럼 350이 나오는데요. 350을 AT라 그래요. 자, 따라해봐요. AT. 다시 BT. T. AT. 그럼 일단 TTT 나왔으니까 T가 궁금하네. 그죠? TTT. 자, T는 텍스예요. 뭐라고? 텍스는 세금이지. 그러면 BT는요. Before tax. Before tax예요. 오늘 영어 안 쓰기로 했잖아, 선생님. 이거는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Before tax는 전 얘기하는 거고요. AT는 그러면 after tax입니다. after tax 이거 세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 텍스는요 아무 세금이나 텍스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학에서는요 텍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아무 세금이나 텍스라고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텍스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소득세입니다. 무슨 세?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그거 세전이야? 그거 세후야? 이렇게 물을 때 그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세금은 반드시 소득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전 세후라는 말을 쓸 때는요 반드시 뭐전 뭐후를 말하냐면 소득세 전인지 소득세 후인지를 얘기한다고. 다른 세금은 절대로 안 돼요. 온리 무슨 세? 소득세. 자, 그러면 이자 낼 때는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세금이 무슨 소득세? 이자 소득세. 어렵나 이거? 이자 낼 때 그거 세전이나 세후야 물을 때는 무슨 소득세? 이자 소득세. 배당 받을 때는 배당 소득세. 지금 영업할 때는 영업소득세. 처분할 때는 양도소. 참.
유도리 없다, 유도리 없다. 처분소득세 어디 있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근로할 때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기준 온리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개인이 내면 소득세라고 그러고요. 소득세를 법인이 내면 법인세라고 그래요. 무슨 법인세네? 법인세도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름이 법인소득세였어요. 근데 이제 줄여서 법인세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 소득세를 내면 그냥 소득세 그러고요. 법인이 소득세를 내면 뭐라고 한다고요? 법인세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기준의 세금은 온리 무슨 세? 소득세이다. 그래서 세전은 뭐 세전? 소득세 전. 세후는 뭐? 소득세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100만 원. 100만 원은요. 단위당 임대료예요. 단위당 임대료. 한 칸당 임대료. 곱하기 9칸. 9칸은 이제 임대 단위수예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하고요.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900이 나오는데 900은 가능조소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조소득과 총소득은 같은 말인 거 알죠? 자, 그럼 대답하세요. 이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왜 못 벌어? 공실 및 불량부채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영업을 통해서만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플러스 무슨 소득하면? 기타 소득하면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나온다 그랬지. 이게 유효 총소득이에요. 맞아요? 유효 총소득은 만져볼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한번 만져보고 두루룩 빠져나가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영업경비가 빠져나가요. 뭐 빠져나간다고요? 영업경비. 제가 경비 빠지면 더 이상 총소득이 아니라 순소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순영업소득이에요. 자꾸 영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영업소득. 맞아요? 근데 자기 자본만으로 소재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1년치 원리금상환을 뺍니다. 뭐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빠집니다. 맞나요? 그럼 400이 나와요. 400은 BT라 그랬잖아요. BT 뭐예요? 세전. 자, 따라봐요. 세전 현금 수지. 자, 따라봐요. 세전 현금 수지.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흐름. 여러분들 흐름, 수지. 영어로 표현한 게 더 좋은데 영어로 표현하면 flow라고 해요. flow.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현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량할 때 그 flow예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현금의 흐름.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 같은 말, 세전현금 흐름. 시험에 나올 때 세전현금 흐름 나오면 어씨 흐름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전현금 수지와 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뭐 빼야 돼? 소득세. 지금 말 때니까 영업할 때니까 무슨 소득세? 영업소득세 빠집니다. 맞아요? 그럼 마지막 뭐예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 구하셨으면요. 다 구하신 거예요. 다 구하셨으니까 더 이상 뺄 건 없으세요. 세후 현금 수지 구하셨으면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마음대로 쓰셔도 돼. 와이프 갖다 주고 남편 갖다 줘도 돼요. 써 이거 하고 갖다 줘도 돼. 알겠죠? 생까지 냈을 때. 그 우리는 요 세후를 향해서 달려가는 상황을 연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 과정을 오늘 내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당장. 자,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할 건데 잠깐 칠판 보세요. 따라하세요. 가공기 해봐요. 유형순 해봐요. 부세영세 해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334로 끊어서 읽을 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이름 잘 안 외워지니까 우리 운율이 중요해요. 334 구조예요. 334 구조.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이렇게 시작. 근데 여러분들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사만 하셔야 돼요. 그 옆에 거 다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사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숫자를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 글자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단위당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임대단위 수 9칸을 곱하면요. 이론적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900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가공기 할 거예요. 자, 900. 가능조소득. 가능조소득. 여기서 일단 45만 원 빼고 공실, 불량부채 25는 더 하고 기타 소득. 가공기 잘하셨어요. 이제 유형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벌 수 있는 880이 나와요. 유효 조소득. 아직까지는 총소득이라서 280을 이거 처리할 거예요. 영업경비. 그럼 드디어 순수익 600이 나와요. 순영업소득. 유형순 잘하셨어요. 이제 부세형세 할 차례예요. 1년치 원리금상환에 200을 뺄 거예요. 부채 서비스에. 그럼 BT 400이 나와요. 세전 현금 수지. 50을 이거 처리할 거예요. 영업소득세. 그럼 350 마지막 이것이 나와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율을 살려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수를 암기는 하시고 암기 맞아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가공기 하는 것은 이론적인 총소득에다가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해줘야 돼. 그러면 유형순, 실제 총소득이 나오고 영업경비 처리해줘야 드디어 순수익,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야. 1년치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비 주면 BT, 세전연금 수지가 나오고 50만 원 영업소득세가 차감되면 350 세후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하실 때 브리핑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올해 내년 10월 27일 날 시험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치면 10월 27일 날 시험 치고 나면 10월 27일 날 하루 놓으세요. 그날 놓으세요. 알겠어요? 토요일 날 놓으시고 28일 날 놓으세요. 29일, 30일, 31일까지 한 5일 놓으시고 11월 1일부터 컴퓨터 학원에 다니세요. 물론 합격한 사람들만. 불합격하고 컴퓨터 학원 끊으면 안 돼? 합격하고. 학교 컴퓨터 학원 끊어가지고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뭐 포토샵, 일러스트 아니면 그 PPT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요즘 국비 주면 그냥 그 돈 안 들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개하실 때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요. 이렇게 종이에 써서 설명해 주는 거랑 컴퓨터 대하면 요즘 TV 얼마나 싼데? TV에 띄워가지고 딱 누르면 막 뾰로롱 하고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또 한번 딱 누르면 곱하기 9해서 여기 이제 900이 나오는데 이거 가능 총소득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론적인 총소득이 이거 정도 됩니다. 매수 일인이 왔겠지. 그다음에 45만 원을 빼는 거지. 왜 빠졌어? 이거는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돈 공시라고 이제 떼먹는 돈 불량부채 보통 이 정도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기타 소득이 한 이 정도 됩니다. 880. 와 그렇게 많이 벌어? 요거는 아직 총소득입니다. 경비가 안 빠졌습니다. 영업 경비 빠집니다. 순수익이 나왔네. 이 부동산 이제 그 대출 끼고 사면 이제 1년 동안 원리금 사는 부채 서비스액이 빠져나갑니다. BT, 세전연금세 나오고 통상 영업 소득세가 이 정도 나올 건데 구간이 있을 거니까 세율 때려가지고 그러면 세후연금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했을 때 수익률이 이 정도 되고 부동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이 정도 되니까 아마 은행에 돈 넣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중개업, 국가 경제와 지역 사회 이바지하는 그런 훌륭한 중개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브리핑 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브리핑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때 이제 딱 짜잔하고 나타나야 될 게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계산 구조. 알겠어요? 예. 가가 뭐예요? 가능조소득. 공이 뭐예요? 공실 불량부채. 기가 뭐예요? 기타소득. 유형순을 차립니다. 유가 뭐예요? 유효조소득. 영이 뭐예요? 영업경비. 순이 뭐예요? 순영업소득. 부가 뭐예요? 부채 서비스세. 세가 뭐예요? 세전연금 수지. 영이 뭐예요? 영업소득세. 세가 뭐예요? 세후연금 수지. 다시 한 번 더 시작.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이거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절 보시고 제가 그 운을 띄우면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절 보고 칠판 보지 말고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100만 원 곱하기 9 하면 900이 나옵니다. 900 시작. 가능조소득 45만 원을 털 거예요. 공실 불량부채 25는 다 하고 기타소득 그럼 실제로 볼 수 있는 880이 나와. 유효조소득 280을 이거 처리합니다. 영업경비 드디어 순수익 600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1년치 원리금 상환액 200을 뺄 거예요. 부채 서비스세 그럼 BT 400이 나옵니다. 세전 현금 수지 50을 영업할 때 이것을 뺍니다. 영업소득세 그럼 마지막 350 이것이 나옵니다.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글자 도움이 필요해요. 첫 글자 도움이 없으면 이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도움이 없으면 이걸 못 만들어. 나중에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도움 없이도 돼. 근데 처음에 입문을 갖다가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일단 따라하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출발하겠습니다. 900 가능조소득 45 털고 공실 불량부채 25 더하고 기타소득 그럼 880 유효조소득 280 이것 처리 영업경비 드디어 순수익 600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200을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BT 400이 나옵니다. 세전연금 수지 50을 이것 처리합니다. 영업소득세 마지막 350 세후현금 수지.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가 그러면 가능조소득, 공 그러면 공실불량부채, 기 그러면 기타소득, 유 그러면 유효조소득, 영 그러면 영업경비, 순 그러면 순영업소득, 부 그러면 부채 서비스세, 세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 영 그러면 영업소득세, 세 그러면 세후현금 수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내가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만 오늘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풀 문장으로 한번 다 대답해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해야 될 걸 갖다가 제가 지금 복습해 주는 건데 내 같으면 하겠구만.
애 같으면 기를 쓰고 하겠구만. 집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다음 주에 저를 만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지.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제가.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다시 가. 가능조소득. 공. 공실불량부채. 기. 기타소득. 가공기 했어요, 이제. 유. 유효조소득. 영. 영업경비. 순. 순영업소득. 유형순 했어요. 이제 부세형사 할 차례예요. 부. 부채 서비스세. 세. 세전현금 수지. 영. 영업소득세. 세. 현금 수지. 그렇게 해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거의 암기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정도 암기하면 됐어요. 완벽하게 암기하면 더 좋은데, 나는 이렇게 막 조건 반사처럼 툭 찌르면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는 막 나왔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나는. 알겠죠?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는 출제 가능성 몇 프로 봅니까? 100%. 내가 지금 하는 수업들은요, 출제 가능성 100% 되는 것들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글자 동그라미만 할 거예요. 45쪽 보고 계십니까? 예, 보겠습니다. 1번에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에서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다 낼 수 있죠. 한 글자씩 동그라미입니다. 가공기. 동그라미 하라고. 유영순. 아니, 따라하지 말고 동그라미 하라고. 부세영세. 이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칠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칠판 한번 보세요. 교재를 갖다가 48쪽으로 좀 넘기세요. 48쪽으로 좀 넘기시면 48쪽 하단부에 빈 공간이 조금 있습니까? 예. 요 빈 공간에다가 제가 일부러 요거는 안 써왔어요.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 필기하게 하려고. 왜냐면 이게 책에 다 있으면 또 재미없거든. 책에 다 있으면 책이 있다는 생각에 또 막 잠 오면 자고 막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잔 사람, 집에 간 사람 누릴 수 없는 특권, 열심히 수업 들은 사람의 특권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칠판 보시죠. 제가 지금 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LTV와 DTI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LTV. 우리말로는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라 그래요. 담보 인정 비율. 쌤,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LTV라고 하는데 시험에 LTV로 나와요. 쌤,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이란 말이 안 나오기도 하나? 예. 그러면 그냥 영어 단어 LTV로 기억을 해야 되겠네. 예. LTV로. 두 번째는 DTI.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제에 따라서 DTI를 해석할 때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기도 하고, 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하기도 하니까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DTI.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LTV, DTI. LTV는 공식이 뭐냐면 이게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DTI는 공식이 뭐냐면 DTI는 공식이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연간 부채 서비스액.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부채라는 단어하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란 단어하고는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죠. 예. 그러면 LTV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돈은 뭐냐면 바로 부채가 나와요. 알겠죠? 예. 근데 DTI는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DTI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금액은 부채가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부채 서비스액을 통해서 부채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주기만 하면, 자당상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 부채가 나온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일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부채에다가 저당산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맞나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면, 저당산수로 나누면 부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LTV에서는 바로 뭐가 나오는데, LTV에서는 바로 부채가 나오는데, 맞죠? DTI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꼭 뭐로 나눠줘야, 저당산수로 나눠줘야지 부채가 나와요. 시험에서는 뭘 묻냐면 주로 부채를 물어요. 주로 한 10번 시험 나오면 한 7번, 8번 부채를 물어요. 그 시험에서는 뭘 묻기 때문에? 부채를 묻기 때문에. LTV는 바로 부채가 나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DTI는 뭐가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그럼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줘야? 저당산수로 나눠줘야지 부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부채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시작.
또 따라하세요.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는 부채. 시작. 하셨어요? 예, 그럼 칠판 보시죠. 일로 오세요. A라는 사람이 살려는 주택 가격이 5억입니다. 주택 가격이 5억이에요. 주택 가격이 5억이에요. 근데 LTV가 몇 프로냐면 70%예요.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말 시키지 마세요. 네, 지금 창작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DTI가 50%예요. 그리고 저당 상수가 0.1이에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 이 사람 얼마 빌릴 수 있습니까? 가 시험에 나와요. 얼마 빌릴 수 있습니까를 물었으니까 뭐가 나왔냐면 차입하는 돈이 나왔다고요. 뭐야? 차입하는 돈. 차입하는 돈은 제가 부채라 그랬나요?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랬나요? 부채라 그랬죠. 맞나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이거 시험 100% 나와요. 100% 나와요. 100%. 100% 나와요. 100%. 자, 갑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라고? 5억이라고? LTV 몇 프로? 70%. 자, 한번 해보세요. 57에 3억 5천 하세요. 3억 5천. 네, 지금 35 묻는 거 아니잖아. 3억 5천 하세요. 5억에 70%가 얼마인지를 물은 거잖아. 57에 그럼 앞으로 3억 5천 이렇게 해야지. 57에 그런다고 35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밖에서 들을까봐 무섭다. 밖에 들을까봐. 비싼 학원비 주고 학원에 보내놨더니 57에 35하고 앉았다고. 다시. 57에 3억 5천이요? 예. 그럼 3억 5천을 제가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보류라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자, 항상요. LTV 구한 금액과 DTI 구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이 답이 돼요. 그러니까 LTV 숫자와 DTI 숫자 비교해서 LTV가 더 작으면 LTV가 답 최종 정답. LTV와 DTI 비교해서 DTI가 더 작으면 DTI가 최종 정답. 둘 중에 뭐 한 거? 작은 거. 그럼 LTV가 얼마지 지금? 3억 5천. 빌릴 수 있어 없어? 보류. 뭐를 봐야지? DTI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야. 소득 얼마? 6천. 6천. 대답 잘해야 돼. DTI 몇 프로? 50%. DTI 50%라고 했잖아. 6호. 3천. 30 하지 말라 그래. 6호. 3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3천은 부채야, 부채 서비스액이야. 3천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가 아니야. 이놈을 꼭 뭐로 나눠줘야? 저당상수로 나눠줘야지 최종 답이 나와요. 알겠죠? 그럼 3천을 0.1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3억이 나와요. 얼마요? 3억. 그러면 3천이 답이 아니고 얼마가 답이야? 3억이 답이야. 그러면 3억과 3억 5천 중 작은 숫자. 최종 정답은 3억. 이게 최종 정답입니다. 이 사람 은행 가서 얼마 빌릴 수 있어요? 3억 빌릴 수 있어요. LTV 규정에 따라서는 얼마 빌릴 수 있었으나 3억 5천을 빌릴 수 있었으나 DTI 규정에 따르면 얼마 빌릴 수 있다? 3억밖에 못 빌린다. 둘 중에 작은 숫자가 답이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3억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럴 수도 있다고. 분명히 이럴 수도 있다고. 자, 다시 갑니다. 살려는 주택 가격이 4억짜리예요. 자, 보고 계시나? 나머지 조건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보고 계시나? 자, 그럼 갑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죠? 4억이죠. 맞아요? 그러면 4억이 70%잖아. 이번에는 47에 2억 8천. 2억 8천 빌릴 수 있어 없어? 보류. 일단 보류합시다. 네, 여러분들 마음은 알아요.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근데 내가 원칙을 얘기해줘야 되는 사람 아닌가. 내가 47에 2억 8천 보류. 6호 3천. 3천을 뭐로 나눠줘야 돼? 정점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LTV 규정에 따라서는 바로 부채가 나오고요. DTI 규정에 따르면 부채 서비스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저당상수로 나눠줘야지 부채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해주니까 아까 얼마 나왔어? 3억. 3억과 2억 8천 중 작은 숫자. 최종 정답 얼마? 2억 8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답이 얼마였죠? 2억 8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업자금 대출로. 자, 보고 계시나?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500만 원을 상환해 나가는 거예요. 사업자금 대출로 얼마 상환해 나간다고요? 500만 원이요. 연간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500만 원 상환해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DTI가 뭐라 그랬냐면 총부채 상환비율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DTI를 몇면 된다. 근데 이거는 기억합시다. 총 토탈. 여러분들 총 한도가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갚아 나가는 총 한도가 3천에 못 넘는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이 사람 지금 은행 가서 무슨 대출 받으러 간 거야? 담보대출
담보대출. 근데 대출이 담보대출만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출은 담보대출만 있지 않습니다. 신용대출도 있고요. 사업자금 대출도 있고요. 보험 약관 대출도 있고요. 예금 대출도 있고요. 대출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대출 다 받아봤다고, 내가. 대한민국의 대출 다 받아봤다고, 내가. 아무튼 그건 내 얘기고. 아무튼 이 사람이요. 이 담보대출 말고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500만 원을 갚아 나간대. 그러면 이 한도에서 500이 빠져. 뭔지 알겠어요? LTV는 전혀 영향 안 받아요. LTV는 전혀 영향 안 받고 DTI가 500이 빠져. 그럼 얼마 남아? 그럼 이번에는 3천을 나누면 안 되고요. 한도 500 빠지고 2,500을 얼마를? 2,500을 저당 상수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이 얼마로 바뀌지? 2억 5천. 근데 아까 LTV가 얼마였지? 2억 8천. 지금 DTI 규정에 따라서 2억 5천. 최종 정답은 2억 5천으로 또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혹시 기존 대출이 8천만 원 있다. 5천만 원 있다. 추가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추가 대출이. 그럼 여기서 또 얼마 빠지냐면 5천 또 빠져.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럼 추가 대출 얼마? 2억. 최종 정답이 2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LTV, DTI가 어려운 거예요. 표정이 왜 이럴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걸 갖다 다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건 요것만 필기를 할 거거든요. 다른 거 필기하면 안 돼. 그러면 쌤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 좀 이따 제가 문제 풀어드릴 때 그때 적용하는 거예요. 자, 7번. 자, 지금부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암산으로 풉니다. 암산으로. 펜 놓으세요. 펜 놓으시고 암산으로 풉니다. 암산으로 풀기 시작하면요. 이 문제는 시험장 가서 반드시 풉니다. 근데 지금 펜을 드는 순간 시험장에서 문제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내 같으면 찝찝해서라도 못 들. 자, 주택 가격 8억. LTV 40%. 소득 7천. DTI 30%. 저당 상수 0.1. 저당 상수 0.2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자꾸 0.1만 해드리는 거예요. 은행 가서 얼마 빌릴 수 있을까? 암산으로 문제 풀 겁니다. 암산으로. 자, 84. 2천. 빌려 못 빌려? 보류할까요? 예. 73. 2100 해야지. 일단 2100. 여러분들 마음은 알아요, 내가. 근데 어떻게 7천에 30%가 2억 천이 될 수 있습니까? 7천 30% 2100이지. 마음은 안다고, 내가 마음은. 2100이죠? 2100을 0점에 나누면 얼마? 2억 천. 맞아요? 둘 중에 작은 숫자. 최종 정답 2억 천. 그런데 이 사람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500만 원 선에 나갑니다. 보고 계시나? 그럼 아까 73 얼마에? 2100에서 얼마 털고 500 털고 그럼 얼마? 1600을 0.1로 나누면 얼마? 1억 6천. 최종 정답 얼마? 1억 6천. 근데 기존 대출이 6천만 원 있대. 최종 얼마? 1억.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암산 한번 해볼까 다시? 어떻게 해 하지 마라.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87, 70%, 60%, 48, 7, 8, 7, 6, 54. 말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70%, 50%. 일단 68에. 빌려 못 빌려? 보류. 빌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보류 일단. 57에. 3,500. 0점에 나누면 얼마? 3억 5천. 정답은? 3억 5천. 대충 레파토리 알죠? 예. 사업자금 500 상환에 나간다. 그럼 얼마? 3천. 맞아요. 예. 0점에 나누면 얼마? 3억. 대충 레파토리 알죠? 예. 기존 대출이 1억 있다. 추가 대출 얼마? 2억. 그때는 최종 정답 2억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잠깐 찍어 멈춤해 놓으시고요. 그 실강으로 들어드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이걸 다 필기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그 문제풀이. 지금 오늘 문제풀이 한 20분만 15분 정도만 다 할게요.